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보장 기본법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 기본법은 기본 3문제가 출제가 된다. 정책론에 1문제까지 한다면 200문제 중에 4문제가 설정 출제된다고 보는 그 영역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문서화한 것을 법령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적에 4문제가 출제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회보장 기본법은 1961년에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1995년에 사회보장 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오늘날의 법률을 만들 거고 최근에 개정을 통해서 일부 새로운 내용이 편입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보장 기본법은 1995년 5년에 제정됐던 걸로서 여기 보면 목적도 기본 이념도 다 있습니다만 특히 기본 이념, 기본 이념. 그래서 여기 기본 이념은 모든 국민은 이 모든 국민, 헌법도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헌법의 자세와 마찬가지로 사회보장 기본법에서도 보편주의 운영 이념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향해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자립을 지원하고 제도와 여건을 조정해서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고 이런 등등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것이 사회보장 기본법입니다. 다른 내용은 굳이 줄 긋지 않더라도 틀리지 않은 영역이고 어쨌든 보편주의 운영 이념을 여기서 봤습니다. 자, 다른 법률과의 관계. 여기 보면은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해야 된다. 바로 이것이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 그 때문에 법률 적용의 원칙에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규정을 여기서 보고 또 하나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이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다. 상호주의가 나왔습니다. 상호주의 원칙. 좋지 말고 그건 모든 외국인이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호주의 원칙을 말한다. 그다음에 사회보장 기본법 제3조가 나와 있는데 사회보장의 정의에서 사회보장 또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또 평생사회안전망 이런 등등이 쭉 해서 사회보장 기본법 제3조. 자, 먼저 사회보장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 첫 번째 사회보장을 보면은 사회보장의 정의. 그냥 그 법을 가지고 정의로 본다면 사회보장은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제도, 이 구현을 우리가 좀 말을 싸납게 좁아서 적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법률 조문을 보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세 가지 제도. 그래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세 가지 제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사회서비스를 말한다라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재 보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면 도대체 이 정의를 할 때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한다는데 사회적 위험이란 뭐냐? 본래 2021년에 사회보장 기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사회적 위험이 5가지로 예시가 되었어요. 그런데 최근의 개정 과정을 통해서 3가지 사회적 위험이 들어가서 8가지로 지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그리고 사망 등이라 해서 이렇게 예로 8가지를 3가지를 더 늘려서 8가지로 늘리고 있는 겁니다. 그 사유적 위험의 기존의 5가지에다가 신사유적 위험으로 3가지를 포함해서 신사유적 위험으로 들어온 것이 출산, 양육, 그리고 7번째에 있는 빈곤이 새로이 들어와서 8가지로 예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국가정책이란 아무렇게나 단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건데 우리는 2005년도에 제정되었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또 대통령 직속위원회로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뭐 이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저출산 문제가 0.7이 아니라 0.65로 떨어져 있는 이런 출산율이 얼만큼이나 우리를 위태롭게 만드는지를 국가가 실감나게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 양육을 첫 번째 앞에 세워서 신설해가지고 출산 양육, 그리고 경기 침체의 장기화에 대비한 실업, 그리고 고령 사회에 대한 고령, 노령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나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장애, 질병, 그리고 3번째 빈곤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신빈곤이죠. 그냥 빈곤이 아니라 신빈곤을 말합니다. 신빈곤. 자, 이렇게 8가지로 예로 들고 있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다 3가지 제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보험이란 뭐냐? 사회보험이란 방식과 목적 2개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2가지 목적이 뭐예요? 국민 건강 보장과 국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5대 프로그램 보면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고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양보험은 건강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건강을 보장하면서 그 과정에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생계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한 소득 보장의 의미를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5개의 프로그램을 모두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조문을 사회보험. 그다음에 공공부조는 뭐예요? 공공부조. 공공부조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체가 되어서 누구를 객차로 해서 무슨 목적으로? 자, 여러분 법조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공공이니까 공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누구를 대상으로 생활이 어렵거나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국민의, 즉 빈곤층의 목적 2개가 뭐예요?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최저 생활 보장과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이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정책론에서 공부했지만 그걸 이용해서 공공부조의 6대 원칙 중에 4개, 국가 책임의 원칙, 생존권 보장의 원칙, 최저 생활 보장의 원칙, 자립 지원의 원칙, 거기다가 평등의 원칙과 보충성의 원칙을 첨가해서 6대 원칙을 찾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사회 서비스란 뭐냐 그러면 사회 서비스. 사회 서비스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와 목적 2개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죠. 사회 서비스는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던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필요로 하던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하던 어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의 여기도 보편주의입니다. 목적 2개죠. 다양한 단어를 쓰면서 모든 영역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쭉 단어 읽다 보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그 다음 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그 2가지 목적.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모든 영역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제도를 사회 서비스라고 이렇게 해서 목적 2개를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5번째는 평생 사회 안전망. 평생 사회 안전망. 평생 사회 안전망은 기본 욕구와 특수 욕구란 말로 구성되어 있죠. 보시면
누구나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기본적 욕구, 보편적 욕구죠. 저마다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특수 욕구, 개별적 욕구지요.를 같이 고려해서 공히 고려하여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맞춤형 사회보장을 평생사회안전망이라고 했던 거였어요. 자, 이게 바로 그 밑에 이제 데이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는 문제가 많습니다. 뭐 이거 다 문제지. 여기 보시게 되면 색깔이 바탕졌나? 여기 사회보장의 구현 3가지. 그리고 사회보장에서 맞춤형 개인용 맞춤형 사회보장 하나. 여기는 협의의 사회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면 여기에다가 이걸 합치게 되면 이것은 광의의 사회보장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좁게는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되어 있지만 요즘에는 개별적으로 맞춤형,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에서 배운 것 중에 있는 것처럼 모두 개별화의 원리, 관계의 질대 원칙에도 개별의 원리가 나오고 또 그런 거면은 소위 맞춤형, 그렇죠? 맞춤형. 하물며 지역복지 실천의 원리에도 개별화의 원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모두 맞춤형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총괄적 정의를 이렇게 평생 사회안전망에서 맞춤형 사회보장이란 말로 이렇게 구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조 그렇게 여러분들 꼭 가시고 워낙 나오는 것이 많아서 특히 여기 사회적 위험만 하더라도 사회보장 기본법에 규정된 신사회적 위험은 뭐가 있느냐. 출산, 양육, 빈곤이 있다부터 시작해서 각각의 내용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더 이상 있지 않겠습니다만 사회보장이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3가지 제도, 공고 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그리고 사회평생사회안전망 이렇게 있죠. 평생사회안전망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가져야 되는 갖고 있는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 욕구와 저마다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특수 욕구를 동시에 고려해서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을 평생사회안전망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고 줄을 그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좋고 그다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서 다른 거 다 안 읽어도 다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 있죠.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를 경년으로 우리가 보면 3년마다 실태조사는 3년마다 기본조사는 5년마다 이렇게 있고 노인장교양보험기관은 6년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는 경년입니다. 자, 이런 거 경년을 봐주시고 그다음에 국가와 가정의 책임 다 좋고 그다음에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사회보장 수급권이라고 합니다. 사회보장 수급권. 사회보장 수급권은 누가 갖는 거예요?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수급권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편주의 운영 원칙을 하고 잘 나오는 것이 사회보장 수급권은 압류금지, 양도금지, 담보 제공 금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사회보장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일신 그 사람에게만 전속도는 일신 전속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신 전속권이기 때문에. 또 그런가 하면은 사회보장의 급여의 수준을 보면은 저기 좀 올려보겠습니다. 사회보장 급여의 수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급여 수준의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자, 이것은 오래간만에 봅니다만은 사회복지 조사를 볼 적에 정의를 하는 방법에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뭔가 좀 구체적이는 못하고 다소 애매한 추상적인 표현으로 된 것을 개념이라고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정의하는 것은 개념적 정의라 하고 구체적이고 명료한 양적 표현으로 바뀌어져 정의된 것은 조작적 정의라고 합니다.
추상적 느낌이 강하게 이렇게 나타난 개념적 정의를 구체적이게 명료한 조작적 정의로 바꿔가는 과정을 조작화라고 배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헌법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가진다. 그러면 도대체 이 헌법 제34조 1항에 인간다운 생활은 뭐냐? 뭔가 알기는 알겠는데 뭔가 딱딱 떨어지지 않게 구체적이게 못 하잖아요. 그것을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라고 요렇게 바꿔준 거예요. 아하, 인간다운 생활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구나. 건강한 생활은 식스팩이 있는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나 부상이나 출산의 경우에 두려움에 떨지 않는 생활을 건강한 생활이라고. 문화적인 생활은 뭐예요? 문화는 인행사를 배울 때 문화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련이나 교양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삶의 방식을 문화라고 그래요. 문화적인 생활이라는 것은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장애가 심해도, 아무리 나이가 먹어서도, 아무리 종교가 달라도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살아가는 수준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생활을 문화적인 생활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하, 인간다운 생활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구나. 그런데 인간다운 생활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알겠는데 그래도 속이 개운하지 못해. 누가 물어나 봤나? 이 항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국가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 보장 수준과 최저 임금을 매년 공표해야 된다. 바로 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현찰 개념으로 표현한다면 최저 보장 수준과 최저 임금이라고 표현할 수 있구나. 관계법령은 최저 보장 수준은 관계법령이 뭐예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고 최저 임금의 관계법령은 최저임금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인간다운 생활을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최저보장 수준이나 최저임금과 같은 구체적이고 명료한 양적 개념으로 이렇게 바꿔가는 과정을 조작화라고 하고, 위에 인간다운 생활은 개념적 정의, 최저보장 수준이나 최저임금은 조작적 정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는 브래드쇼의 욕구 분류로 본다면 규범적 욕구, 인지된 욕구, 표현된 욕구, 비교적 욕구 등으로 브래드쇼는 욕구를 분류하는데, 우리가 전문가의 분석으로 볼 적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찾아보면 아무리 필요하다는 것이 찾아졌다고 해도 우리 할머니가 하시는 것처럼 울지 않으면 젖 안 줍니다. 울어야 젖 준다. 그것을 우리가 신청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회보장, 수급권을 행사하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만약에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뭐예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직권으로 동의를 전제로 하여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 직권 병행주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브래드쇼로 본다면 표현된 욕구로의 전환이 있어야 사회보장 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된 욕구로 전환이 있어야 된다. 그걸 보통 우리는 법률에서 신청이나 청구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원칙적으로 사회보장 수급권은 원칙적으로 대안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근데 그러나 이게 되는 거지. 그러나 정지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느 법률이나 정지 사유, 제한 사유가 있죠. 원칙적으로는 사회보장 수급권은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그러나 관계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모든 법률이라고 할 정도로 제한 사유와 정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규정을 함에도 여기에는 도덕적 구성원, 자선조직협에서 하는 것처럼 가치로운 자에 대해서만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없다는 것을 적용하고, 가치롭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 수급권 포기할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는데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사회보장 수급권은 정당한 권한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고, 포기는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줬고,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5년마다 우리가 실태조사 3년, 기본계획 5년 하나의 공식처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5년 이렇게 보시면 5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자 좋습니다. 쭉 뭐 수립시행계획 다 져 있고 다 보십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위원회를 보시면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시무조정기구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둡니다. 시무조정기구로 국무총리 소속. 그리고 쭉 읽어보면 거기 오면 위원장 한 사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다. 그리고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래서 위원장, 국무총리 한 사람과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해서 30명 이내의 뭐로 되어 있죠?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명 이내 보면 뭐 저희 종류 시행령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국무조정실장도 들어있고 국가보훈처장도 있다는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뭐 장관이야 있더라 이런 간에 우리가 주거 급여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위원장이 당연하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장관 또 자원봉사활동을 이끌어가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등 다양한 장관이 포함되지만 국무조정실장, 장관급입니다. 국무조정실장과 보훈처장도 위원회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쭉 올라가십니다. 다음에 사회보장 정책의 기본 방향. 사회보장 정책의 기본 방향을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정의를 할 적에 평생 사회안전망이란 누구나 살아가면서 보편적으로 갖게 되는 기본 욕구, 보편적 욕구죠. 저마다 살아가면서 부닥치게 되는 특수 욕구를 같이 고려해서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누구나 갖게 되는, 누구나 누려야 되는 보편적 욕구나 보편적 기회는 당연히 충족시켜줍니다. 뿐만 아니라 저마다 부닥치게 되는 특수 욕구도 같이 고려해서 맞춤형까지도 고려해 준다는 것이 평생 사회안전망인데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의 기본 방향, 사회보장 정책의 기본 방향은 평생 사회안전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평생 사회안전망의 구축 운영 그러면서 기본 욕구와 특수 욕구를 같이 고려해서 뭘 보장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더 이상 내려가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 사회보장 정책의 기본 방향은 평생 사회안전망의 구축 운영, 소득 보장, 서비스 보장이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목차도 역시 보시면 평생 사회안전망의 구축 운영, 다음에 사회적인 서비스가 서비스 보장, 그리고 올라가 보시면 소득 보장. 그냥 또 소득 보장까지 이 바로 평생 사회안전망과 소득 보장과 서비스 보장 이 세 가지를 평생 사회안전망의 기본 방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21세기만 가지고 보더라도 가장 많이 출제됐던 것이 물론 우리가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이 등장한 것은 2003년부터였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이후에 나왔던 시험들, 공무원 시험까지 포함해서 다 보더라도 사회보장 기본법 규정을 가지고 출제될 때 가장 많이 출제된 것은 사회보장의 운영원칙. 바로 여기가 되겠어요. 7개의 운영원칙. 운영원칙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된 거예요. 첫 번째, 운영할 때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해야 된다. 보편성의 원칙. 보편성의 원칙. 뭐 여기 좀 들어갔군요. 그래서 이 보편성의 원칙. 다음에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해야 된다. 대표자 이해관계인들을 참여시켜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해야 된다. 민주성의 원칙. 다양한 욕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충족시키기 위하여 효율성의 원칙. 기관 간 협력성의 연계성의 원칙. 당연한 전문성의 원칙.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를 말하는데 사회보험은 국가 책임으로, 공공부조와 사회 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책임으로. 여기는 책임성 또는 책임 분담의 원칙. 그래서 사회보장 기본법상에 나와 있는 사회보장 운영의 기본 원칙에는 보편성의 원칙, 형평성의 원칙, 민주성의 원칙, 효율성의 원칙, 연계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또 새로이 신설된 건 아니고 다른 조항으로 있다가 이 운영 원칙으로 그냥 끌려와서 포함된 것이 책임 분담의 원칙. 이렇게 7개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특히 연계성입니다. 연계성을 우리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책에서는 기관 간 협력성이라고 하는 통합성, 기관 간 협력성의 개념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연계성, 기관 간 협력성을 통합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다음에 협의 및 조정 읽어보십시오. 그다음에 거기 민간 참여도 읽어보시고, 민간 참여 읽어보시고, 비용 부담 보겠습니다. 비용 부담. 우리가 도덕적으로 보더라도 1970년대 복지국가 위기가 지난 이후에 복지공급의 주체를 오직 중앙정부만이 행할 수는 없잖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된다. 라는 흐름이 확대된 것이 오늘날 복지다원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만이 복지공급의 주체의 책임을 맡을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더 나아가서 민영화란 이름으로 민간기구도, 더 나아가서 민간기구 중에서도 수혜자일 뿐이었던 제3섹터라고 하는 비영리기관도 복지공급의 주체로서 역할을 같이 해야 된다. 바로 이것을 복지다원주의라고 그랬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는 재원을 공공부조처럼 공공부문만이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회보장 비용은, 사회보장의 비용 부담은 각각 국가도 지방자치단체도 민간부문도 같이, 이거 바로 이게 복지다원주의죠. 복지다원주의. 우리 모두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여기 보면 사용자와 비용자, 사실은 노가 뒤에 있습니다만 노사. 그리고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정. 왜 갑자기 중간 문장을 뺐냐면 자영업자, 우리가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의무 가입자, 의무 계속 가입자라고 하는데 그 4개의 가입자 범주에서 사회보장성 조세인 보험료라고 하는 재원을 대부분 충당하는 것은 사업장 가입자들입니다. 물론 지역 가입자나 의무 가입자나 의무 계속 가입자도 일부 재원을 조달시키기는 하지만 그들은 워낙 미미하거든요. 그러면 건강보험과 같은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했을 때 주로 재원의 조달 책임을 다 맡는 것은 직장 가입자예요. 지역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미미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물론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도덕적으로 적어준 것이고 워낙 미미해서. 그래서 사실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노사정 3자 부담. 그러면 정해서 내는 것을 바로 이 공공재원 중에서도 조세라고 하는 것이고, 노사가 되는 것은 공공재원 중에서도 이를 사회보장성 조세, 사회보험료, 사회보장성 조세라고 이렇게 우리가 써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때문에 사회보험의 원칙은 공공재원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그 원칙은 예외가 있다는 거잖아요. 특히 5대 사회보험 중에서도 의료보장인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어요? 본인 일부 부담금이 있어요. 원칙은 국가가 지원하는 14%나 20%에다가 건강보험료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사회보장성 조세, 그것도 공공재원 아닙니까? 조세와 사회보장성 조세. 그런데 양자 모두 본인 일부 부담금이라고는 민간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노사정 3자 부담이라는 공공재원 부담의 원칙이지만 의료보장 영역에 대해서만은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의 혼합 운용이란 말을 앞에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기타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에 관련된 것은 양자를 읽어보시고, 다음에 사회보장 전달체계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적시에 제공되도록 지역적으로 기능적으로 접근성이 확보돼야 된다. 균형 잡힌 전달 체계가 구축돼야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달 체계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갖춰야 된다. 이건 뭐 체계성의 원칙이라고 해요. 체계성. 또는 뭐 전달 체계와 연계. 여기는 연계성의 원칙. 기관 간 협력성이 확보돼야 된다. 그래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전달 체계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자, 이렇게 사회보장기본법 규정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미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보장기본법의 그 자체만 가지고 출제되는 것이 법제론에서만 기본 세 문제는 당연히 나오는 거고, 그리고 정책론에서도 한 문제를 내고 싶어도 안달이 나 있는 거고, 그래서 200문제 중에 4문제 정도를 우리가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이 사회보장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이처럼 사회보장기본법을 정리한 걸로 하고, 뒤에 보면 관리도 나와 있지요. 관리 쭉 읽어보시고, 또 그러면 사회보장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의 책무 모든 그 작은 내용을 법조문을 전부 나열해 놨습니다. 그래서 굵은 글씨로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을 위하여 소위 뭐 관리도 해야 되지만 또 전문 인력도 양성해야 되고, 그렇죠? 사회복지사도 양성해야 되고, 전문 사회복지사인 학교 사회복지사, 의료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양성해야 되고, 또 당연히 통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통계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통계가 있어야 되고, 정보도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보도 공개돼야 되고, 또 설명회도, 왜냐하면 설명회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국민들의 수준을 소위 국가를 이끌어가는 행정고시 합격자 수준으로 이렇게 볼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설명회도 수시로 열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필요한 사항에 있으면 통지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모두 국가의 책임입니다. 사람들이 앞에는 다 보고 해서 양성 이런 거 알겠는데 정보 공개도 압니다. 통계도 아는데 설명회도 열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통지도 해야 되는 이런 것들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는 것을 단어로 숙지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 3문제가 출제된다는 것을 봤고, 나머지 권리구제를 보세요. 권리구제. 우리는 사회보장에 관한 권익 침해를 받았다면 그냥 국가가 했는데 라고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법률을 통해서 권리구제에 대한 절차를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권익침해 시 여기 보면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5어입니다. 5어. 옛날에는 행정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고 행정소송을 갔어야 되지만 폐지됐습니다. 행정심판은 이전 의무적 절차이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바로 행정소송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가 아니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바로 행정소송으로 가서 권익구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5어란 단어의 액센트를 두고 여러분이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회보장기본법 3문제 영역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사회보장급여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